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퇴 없는 사과입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오늘 오전 이 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킨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대한노인회도 직접 찾아가 고개를 숙였는데요. 다만 이 당 안팎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은 3억 원의 치욕입니다.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쳐 치욕스럽다는 김 위원장의 또 다른 발언이 논란입니다. 여당은 김 위원장이 금감원 부원장급으로 연봉 3억 원을 받으며 임기까지 다 채웠다며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김성태도 옥중서신입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어제 옥중 자필 서신을 공개해 더 이상 정치권의 희생양, 정쟁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자신을 노상강도라고 표현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정치인의 단어라는 게 무색할 정도의 저급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50억 클럽 박영수 다시 구속 기록. 오늘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얘긴데요.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측근의 노트북도 포맷하는 등 이미 증거인멸을 다수 시도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뼈아픈 후회입니다.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고소해 논란을 빚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두 번째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주 씨는 해당 교사와 면담도 하지 않고 고소를 한 것을 뼈아프게 후회한다며 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도 내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슛돌이의 금이 환영입니다.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 선수가 어제 팀과 함께 입국해 새 유니폼을 입고 처음 국내 팬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오후 5시죠. 부산에서 열리는 전북 현대와의 친선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팀 동료인 슈퍼스타 네이마르의 출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사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퇴 안 하면 이제 권위가 서겠냐고 혁신이가.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갑니다. 투표권과 관련해서 노인 비하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결국 나흘 만인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네, 결국 고개를 숙인 건데요. 이 김은경 위원장은 오늘 오전 10시쯤 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 약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미래가 짧은 분들이라는 표현 등으로 이 노인 폄하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어서 이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 정중히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런 상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발언할 것이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당 안팎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간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좀 부정을 했거든요. 이 김은경 위원장의 논란이 된 발언 그리고 오늘 사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지난 일요일 청년자담회에서의 제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발언할 것이며 지난 며칠 동안 저를 질책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그리고 또 원로 의원들 중에서도 사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갑니다.
김은경 위원장 본인은요, 그동안 이제 뭐 오해가 있었지만 유감 표명은 했죠. 하지만 이제 혁신위의 대변인 같은 사람들은 이제 라디오 같은 데 나와서 이 사과할 일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네, 김은경 위원장도요, 그제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앞뒤 맥락 자르고 연결을 이상하게 해서 노인 폄하인 것처럼 말들을 하는데 그럴 의사는 전혀 없었다. 오해의 여지에 대해서 노여움을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오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고, 혁신위 윤영중 대변인도 그제 기자들 앞에서 사과할 일 아니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김은경 위원장은 오늘 사과 안 한다고 했는데 지도부 요청이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사과하지 않는다는 말은 안 했다라고 답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직접 보고 오시죠. 위원장께서 여명 비례 투표라는 아이디어를 접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용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사과할 일은 아니고요. 앞서 사과할 일 없다고 하셨었는데 입장이 변하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혹시 지도부 요청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과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안 했고,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에는 다니면서 계속 마음 푸셔라, 제가 어리석었다, 부족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그게 대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은요, 기자들과 만난 뒤에는요, 대한노인회도 직접 찾아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와서 사과하라, 이런 노인의 요구에 일단 응한 겁니다. 맞습니다. 앞서 대한노인회는 김은경 위원장의 논란 발언에 강한 분노를 표시하면서 김 위원장이 방문해서 사과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김 위원장은 어제 춘천 간담회 가야 된다고 해서 거길 가지 않았어요. 김은경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던 대한노인회와 국가원로회의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고 옵니다. 그런 망발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한노인회로 당사자와 간부가 와서 실제로 직접 해명을 하고 사과도 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망언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만이. 김은경 혁신위원장 역시 부모가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찌 왜 폐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퇴하고 정말은 잘못했다고 100배 사죄하고 말이지, 그러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 이게. 김은경 위원장이 오늘 대한노인회를 찾기 앞서서요, 이제 어제 민주당에서는 이 김 위원장을 옹호해서 비난을 또 자초했던 양이원영 의원 등이 노인회를 찾아서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당사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가니까 이거 대리 사과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일어나기도 했죠. 네,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부터 이 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인 이해직 의원과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이 대한노인회를 먼저 찾아가서 당 차원의 사과를 전했고요. 저녁에는 또 김 위원장의 발언의 동조에 논란을 더 불을 지핀 양이원영 의원이 노인회장을 만나서 직접 사과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의 방문 영상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노인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거를 동조하고 맞다고 하시면은 그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하는 소리지. 우리가 볼 때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아까 소동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절절히 깨닫기도 하고, 그렇게 발언을 갖다 겸손하게 해가지고 완전 이런 훌랄리를 꾸미가지고. 근데 회장님 정말 제가 뭐 이렇게 표현을 잘못 쓴 것도 있지만 되게 억울합니다. 김은경 위원장님도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오해설 발언을 하니까 누가 썼든 간에 시비를 거는 거지, 시비가 되지 않는 발언을 해서 어떤 시비를 걸겠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한 생각이고요. 전국의 노인들이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전국에서 분노하는 노인을 개신해가지고 압니다 사람들 때려야 그 사람들이 속이 풀릴 건데, 뺨을 때릴 수는 없고 내가 명함이라도 하나 때립니다. 네, 앞으로 각성하시고 지금 이후부터 우리가 지켜볼 겁니다.
김은경 위원장을 만난 대한노인회장은요, 이 분노를 정말 감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본 이 양이원영 의원의 사과 영상에서는 저렇게 명함을 때렸지만요, 오늘 김 위원장의 면전에서는요, 그 김 위원장의 사진을 또 때렸다고 합니다. 네, 정확히는 이제 김 위원장의 얼굴이 프린트된 인쇄물을 이제 때린 건데, 이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김 위원장은 이게 이렇게까지 비화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다, 어리석음이 있었다라면서 이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에 이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요, 이 김 위원장의 뺨 대신 사진이라도 때려야겠다면서 이 김 위원장의 얼굴이 프린트된 그런 인쇄물을 때리면서 분노를 표시를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비화가 되고 그럴 거라고 예상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은 되게 순수했는데 어떤 그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저 딴에는 설명을 잘한다고 제가 겪었던, 남이 겪었던 얘기를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것을 가지고 투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다 보니 그것이 생각지 않게 그렇게 저는 이렇게 퍼져나가지, 그건 이제 제가 판단을 하지 못했던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1000만 노인을 대표해가지고 본인을 보고 내가 막 꼴대기로 하나 때리고 이래야 우리 노인들이 분이 불릴 것 같으니까 내가 손찌검을 하면은 또 안 되니까 내가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예?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려.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노인에게 앞으로 대우하고 대접하는 그런 발언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대한노인회 측은 이 김 위원장 앞에서 혁신위원장 그만둬라, 사퇴하라, 또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죠. 네, 분위기 험악하죠. 현장에서는 아예 혁신위원장직을 내려놓으라는 요구가 나왔는데요. 최창환 대한노인회 부회장은요, 김 위원장의 발언 논란을 꼬집으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냐, 개인 문제도 아니고 그냥 내려놓아라. 내려놓으면 960만 명의 노인들 가슴이 시원할 거다. 오죽하면 그러겠냐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그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영상을 직접 보고 오시죠.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면 어젯밤에 잠이 안 와요. 저는 이 자리를 내려놓으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자격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만두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의견이 어떠세요? 오늘 아주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고정하시고 사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그거는 저희가 그 사죄드리러 온 거니까 어르신들이 당연히 이제 화나시고 그러니까 사퇴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오늘 말씀하신 거 그냥 그대로 저희가 반성하고 사죄드리러 왔으니까요. 소라가 나오겠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조심을 하실 건지, 좀 어떻게 신경 쓰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네, 말에 삼가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자막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패널께 오늘 김은경 위원장의 사과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의견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같은 당내 인사로서. 네. 그렇죠. 사실 조금 늦은 감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라도 명확하게 사과가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 혁신위원회가 제대로 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동력을 잃어서는 안 될 텐데요. 거듭된 설화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제대로 짓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혁신위의 권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벌써 사퇴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제 이 논란들을 어떻게 매듭 짓고 앞으로 혁신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 지점인데 앞으로 당원들에게도 그리고 국민들께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혁신안들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저 발언이 7월 30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7월 31일에 보도가 된 이후 지금까지 사실은 계속해서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하는 거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정무적 판단 능력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드러난 셈이거든요.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논란을 또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뭐 이번 건은 이렇게 해서 넘어간다고 하지만 앞으로 혁신위원회가 뭐 8월 말까지라고 흔히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8월 말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며 그다음에 저런 식의 그 판단 능력을 가지고서 과연
혁신은 가능한 것인가? 이미 저는 동력을 좀 잃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당이든 아니면 김은경 혁신위원장든 이 위원장이든 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최 의원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이 김은경 위원장이 노인 비하 발언을 해명하는 그 과정에서 한 얘기, 이게 또다시 논란을 낳는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은경 위원장은 어제 춘천에서 열린 강원도민과의 간담회를 이유로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서의 발언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수 비하 논란을 낳았는데요. 문제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언론에 계속 드러나는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어찌됐건 상처를 제가 드렸다면 노여움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곧 60입니다. 사실은 노인의 반열에 곧 있으면 가는데 교수라서 조금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이게 뭐 정치적인 맥락에 무슨 뜻인지도 아마 깊이 숙고하지 못한 아마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수라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몰랐다는 해명 부분입니다. 자신을 낮춘 발언으로도 풀이가 되지만 여당에서는 교수 전체를 철없는 집단으로 폄하한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여당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김은경 위원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 대신 비겁한 변명으로 추가 망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수 사회를 자신의 흠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며 철없는 집단으로 매도시켜버렸습니다. 철도 없고 정치 언어도 잘 몰라서 어르신 비하 막말을 쏟아내는 인사가 위원장으로 추진하는 민주당의 혁신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김은경 위원장 방금 전해드린 이 교수 폄하 논란에 앞서서요. 이제 어제 저희도 잠시 전해드렸는데요. 현 정부에서의 금감원 부원장 재임과 관련한 발언, 이걸 가지고서도 지금 여당의 거센 공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또 다른 발언이 이제 지난 1일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인천시당 간담회에서 이 노인 비하 논란을 수습을 하면서 난데없이 이 윤 대통령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그 김 위원장 발언을 그대로 전해드리자면. 혁신이 이를 맡은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너무 창피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는데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생략한 채 이 윤 정부에서 일한 임기 말년을 치욕이라고 이제 언급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파장이 일었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은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3월에 금감원 이제 부원장급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이걸 맡아서 임기 3년 다 채우고 지난 3월에 퇴임했죠. 네, 문제는 이 김은경 위원장과 같은 시기 이 부원장급에 임명된 3명은 임기 만료 전인데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다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만 연봉 3억 원에 관용차에 운전기사까지 제공받으면서 이 임기 3년을 다 채운 겁니다. 당시에 김 위원장은 임기를 마치는 것이 주어진 임무이자 소명이라는 입장이었다고 하고요. 자신이 맡은 소비자보호처장직이 3년 임기제라는 점, 그리고 소비자보호처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논리로 임기 보장을 주장했다고도 합니다. 이 계산을 해보면요.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월까지 11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 아래에서 금감원 부원장으로 일했습니다. 다른 부원장들이 사표를 낼 때 김 위원장도 함께 사표를 냈다면 김 위원장 표현대로 이 치욕스러울 일도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요. 연봉 다 받고 임기 3년 다 채운 뒤에 치욕스러웠다.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건 염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네, 또 이 김 위원장이 자신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대통령 호칭조차 부르지 않는 것 역시 고위공직자였던 인사의 처신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봉 3억 원을 꼬박 다 챙기고 나서 이 무슨 염치 없고 위선적인 막말인가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 나와서 치욕적인 연봉 3억을 사과의 의미로 대한노인회에 기부하라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치욕스럽다고 했고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이라는 직함까지 생략하는 무례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게 치욕스러웠으면 스스로 중도 사퇴하는 게 떳떳한 태도였을 텐데 연봉 3억을 꼬박 다 챙기고 나서 이 무슨 염치 없고 위선적인 막말입니까? 이게 연봉 3억짜리 꿀직장이에요.
신의 직장입니다. 예. 금융권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데 그 3억을 1년 더 받겠다고 정권이 교체되고도 이분은 꾸역꾸역 임기를 버텼어요. 그거 누가 임기 안 버티면 큰일 난다고 협박했습니까? 예. 지금이라도 정말 치욕스러웠다면 그 치욕적인 연봉 3억을 예. 사과의 의미로 대한노인회에 기부하시면 제가 이분이 진정성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서요, 이 김 위원장 사퇴, 그다음에 혁신위 해체 이것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 혁신위는 실패했다. 이쯤 되면 혁신위는 국민 앞에 깨끗하게 사과하고 간판을 내리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이제 주장인데요. 휴가 중인 김기현 대표도 말을 보탰습니다. SNS를 통해서 김은경 위원장은 그 자리가 그리도 탐나는지 배짱으로 버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과는커녕 김 위원장에 대해서 징계를 할 낌새조차 안 보이고 있다. 이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우리나라 제1당이라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고 창피하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굳이 국민의힘 얘기할 것도 없이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요, 이 혁신위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노인 폄하 발언 논란 등으로 인해서 이제 혁신위 입지가 더욱 크게 흔들리게 됐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의원들 내부 발언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한 재선 의원이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비명계는 애초부터 혁신이 존재 자체를 마뜩 찬하했으니 이번 논란을 기회 삼아서 흔들기에 나선 셈이고 친명계도 조바심을 내는 것 같다라고 봤고요. 비명계 중진 의원은 당을 흔들 정도의 망발을 하니까 계파 구분 없이 질책하고 나섰다. 이 대표가 김 위원장 손을 빌려서 무언가를 해보려다가 실패할 위기에 놓인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은경 위원장 별로 그렇게 흔들리는 기색은 없습니다. 당 소속 의원 전원한테 친전을 돌렸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김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혁신 방안 인식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친전을 돌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혁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하면서 오로지 국민과 당을 위한 혁신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잇따른 논란에도 물러나지 않고 최신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의 이런 의지가 무색하게요, 지금 야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거 혁신이 무용이다, 무용론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네, 바로 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주장입니다. 유 전 총장은 이 김 위원장의 사퇴와 혁신위 해체를 촉구를 하면서 철없는 사람들끼리 자꾸 해봐야 뭐하느냐, 혁신위가 별로 할 일도 없다라고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태생부터 한계가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위원 중에 하나도 우리는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선출된 지도부의 체제를 인정하는 한계 속에서 한다고 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혁신이 만들면 뭐해요? 원래는 태생이 그랬고 그러고 이제 저렇게 서로가 생겼으니 좀 빨리 해체하는 게, 그러니까 사퇴하고 뭐 더 할 일도 없어요. 철없는 사람들이 그따위 짓 자꾸 해봐야 뭐해요. 철이나 좀 들라고 그래요. 철도 없는 사람이 뭐 설문을 돌리고 계속 더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김은경 리스크를 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위기로 좀 연결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유시스에 문제가 터지면 그때그때 해결을 해나가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모든 사안이 김은경 논란으로 넘어가 버린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더 강하게 해야 하는데 흔들리고 있어서 우려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이제 친명, 비명계 가리지 않고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 나오고 있는 거죠. 대표적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은요, SNS를 통해 이 대표가 휴가 중에 보겠다는 드라마 DP도 뭐라도 해야지라면서 잘못된 실상과 잘못을 방관하고 있는 이 사회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 그런데 당대표로서 정말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라고 했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을 인선한 이 대표에게 사과 이상의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친명계인 안민석 의원도 오늘 한 라디오에서 당대표도 사과하시고 김 위원장도 어르신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는데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뭐 당대표까지도 이 기회에 사과하고 정말 이게 우리 민주당이 그런 건 아닌데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런 민주당인데 정말 이렇게 화를 내게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당대표도 사과하시고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바로 어르신들께 사과하시고 오히려 그냥 노인회에 가셔서 뭐 큰절 한번 하시고 혁신위원장께서 정말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말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하셔서 링컨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치인의 가장 큰 용기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잘못한 것은 그냥 깔끔하게 사과해야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이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김 위원장 측에 전달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휴가 중인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어서 휴가에서 돌아온 뒤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금 저희 기자들이 들려드린 대로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요, 또 밖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뭔가 조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아니 저도 그 뜻에는 동감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취할 조치가 사실 혁신위 해체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뭐 저기에서 뭐 혁신위를 재신임한다고 하면 그것도 모양새가 좀 빠지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본인이 만든 혁신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여기서 아무 의미 없이 해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본인의 체면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휴가에서 돌아오면 이제 주말 보내고 그러다 보면 이 이슈는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애둘러서 이제 혁신위에 대한 재신임 정도를 표현하고 그리고 나서 혁신위에 대한 일종의 뭐 명예로운 뭐 출구 전략 아마 그런 것들을 저는 마련하게 될 거다. 그러면 이제 혁신위가 어느 정도 혁신안 같은 걸 뭐 제안하고 그걸 지도부에서 좀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좀 뭐 조기 종결하는 쪽, 뭐 이런 쪽을 아마 집중 검토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인데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혁신위원장이 직접 또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뭐 당대표가 나서서 무언가 또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뭐 고민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 사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 언론 보도라든가 아니면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표라도 뭐 대신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사실 이재명 대표가 뭐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대신 사과를 해준다는 것도 사실 모양새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이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사과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대표로서는 더 이상 거론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앞으로 혁신위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그리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조금 더 동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한 고심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혁신위마저 흔들리면서 민주당의 위기감, 그러니까 민주당 구성원들이 느끼는 위기감이겠죠. 고조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사법 리스크, 이것도 역시 큰 골칫거리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을 직격하는 옥중 편지를 또 공개해서 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김성태 전 회장이 현재 그 수원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는데 어제 이제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됐죠. 김성태 전 회장은 진실이 호도되고 본인과 회사가 이 정치권의 희생양에 대항하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라고 밝히면서 더 이상 정치권의 희생양 정쟁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참고로 이 옥중 편지를 쓴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치권의 희생양, 정쟁의 도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김 전 회장 주장하는 이유, 그건 뭘까요? 김 전 회장은 일부 정치인이 자신과 경기도 대북 사업에 함께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이 수사와 재판을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앞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이 김 전 회장을 봐주기 수사하면서 거짓 진술을 끌어내려고 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저격한 겁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은 무려 9개 항목의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자기 직원들도 상당수가 구속돼 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을 봐주기 수사라고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또 저는 정치와는 거리가 먼 기업인일 뿐이라면서 단지 과거에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또 후원한 이력이 있을 뿐이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후원한 이력이 있을 뿐이다. 김 전 회장을 비롯해서 이 쌍방울 관계자들이 지난 대선 당시입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이것 역시 결국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 전 회장은 또 그러면서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제가 후원했던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으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편지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전 부지사 아내의 탄원서 자필 편지 이것도 있었는데 이제 김성태 전 회장까지 이른바 이제 편지 여론전 여기에 지금 뛰어든 상황입니다. 각자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고 또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말 그대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하고 재판이
혼란스럽고 산으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두고 오늘 한 언론에서는 뭐 법정에서는 부부싸움, 장외에서는 서신싸움이라는 이제 표현까지 등장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신싸움이라는 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근 왜 검찰 조사에서 뭐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비 대납 관련 보고를 했다라고 했다가 그렇게 진술을 이제 번복을 했다가 또 다시 옥중 편지를 통해서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 이제 부인한 바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걸 두고 이제 약간 서신싸움이라고 하는 것 같고 또 이 전 부지사의 아내 같은 경우는 이 민주당과 일부 언론사에 탄원서와 편지를 보내서 검찰이 압박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데 이어서 법정에서는 또 이 남편이 이 전 부지사와 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도 벌어졌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김성태 전 회장까지 옥중 편지로 가세를 하면서 상황이 갈수록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법 처리 절차에 참전을 한 것.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뭐 참전이 아니고 정당한 뭐 주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법무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사법방해 행위다. 이거는 참전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한 요인으로 볼 수 있겠죠. 네, 민주당이 연일 검찰의 압박 수사를 주장하면서 수원지검을 가서 연좌 농성을 벌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 면회도 시도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또다시 이재명 대표 방탄에 나선 거냐 이런 비판 나오고 있고요.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도 어제 한 방송에서 민주당이 사법 싸움에서 밀리니까 정치 싸움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법적으로 불리하니까 장기판을 두는 게 아니라 장기에다 질 것 같잖아요. 바둑도 다 질 것 같잖아요. 밖에 싸우는 거야. 바둑알이 짝퉁이라는 등 이런 식의 이제 밖에서 시비를 거는 그러니까 관심을 돌리는 거죠. 이화영이 뚫려버린 거거든요. 왜 뚫렸느냐? 물증이 너무 많아요. 뭐 영수증까지 다 있고, 뭐 국정원 문건도 있고, 완전 정치 싸움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사법적인 논리에서 밀려버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걸 왜 하느냐? 그 논리거든요. 플리바게닝 했다라는 거예요. 압박 때문에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지 살려고. 이렇게 작전을 짠 건데 이게 법정에서 통합니까? 이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중론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분위기 앞으로 더욱 뒤숭숭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희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달 안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도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이 대표 거취에 대한 설왕설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몇 차례 전해드렸죠. 일각에서는 10월에 사퇴할 거다. 아니다. 12월이 위기다. 지금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 상임 고문이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 거취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수 언론인 윤여준 전 장관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이재명 대표 신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총선이 가까워오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네. 근데 저도 알아보니까 실체는 없는 것 같아요. 불출마설도 당내 일부 의원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또 10월 퇴진, 조기 퇴진도 그러한 얘기를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참새들은 자꾸 방앗간을 지나가지 못하고 짹짹짹거리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모든 걸 다 희생하다시피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네.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온 거잖아요.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기 신상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10월이냐 11월이냐는 저는 모르겠지만 있을 것이다. 이런 상태로 선거를 치를 거라고까지 생각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상식적인 추리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 정말 뭐 하나 쉬운 게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서 법원이요.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불러서 이 대표로부터 폭행당했냐? 이걸 또 직접 묻는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이게 일단 오는 25일 예정된 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운영진들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그 재판 관련 소식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 대선 기간에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이 새벽에 119 구급차로 실려 이송되는 그런 이제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집안에서 낙상사고를 당해서 뭐 얼굴을 다쳤다 이렇게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두고서 이재명 대표가 폭행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근거 없는 그러니까 출처 불명의 루머가 빠르게 퍼져 나갔고 특히 이 가로세로 연구소 운영진들은 이 관련 의혹을 강하게 제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한 거죠.
워낙 이제 소문이 많이 퍼지고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그 당시에 루머에 아주 강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119 기록, 관련 CCTV 이거 모두 공개했었죠. 맞습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라며 김혜경 씨의 사고 당시에 119 신고 통화가 담긴 녹취 파일과 구급차량 내부의 CCTV 진료 기록까지 공개했는데요. 당시 119에 신고한 건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 본인이었습니다. 공개된 신고 녹취 파일 들어보시죠. 뭐 도와드릴까요? 여보세요. 네. 여기 양지구모 인데요. 지금 빨리 앰뷸런스 좀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지금 이 토사광란에다가 얼굴이 좀 찢어져가지고 응급실 가야 됩니다. 네네. 아내분이요? 네네네. 당시에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 역시 직접 나서서 루머를 적극 부인했는데 그것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원래는 그 영상 통화로 어떻게 해볼까 그랬는데 지금 꼬매가지고 이렇게 꼬매가지고 안 돼. 제가 때려가지고 그렇다는 소문이 있다면서요. 진짜? 네. 제가 처음이 없어가지고. 여기 이쁜 마누님이라고 적혀있어요. 두 분만. 여보세요? 네, 접니다. 자기야.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잠시 기절을 했었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우리 남편이요. 이 사람아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사실 좀 되게 뭉클했어요. 김혜경 씨 이제 피고인이 아니고요. 이제 증인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나갈지 안 나갈지는 김혜경 씨 본인의 의사에 달려 있는 거죠. 따라서 법정의 모습을 드러낼지 이건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재판부는 김혜경 씨를 증인으로 불러서 당시 이재명 대표의 폭행 때문에 다친 것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물을 계획입니다. 김혜경 씨는 관련해 6월 말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씨가 증인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실제로 재판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당시에 이 대표의 폭행 루머 놓고서요. 여야 공방도 아주 치열했죠. 맞습니다. 당시는 이 대선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야의 공방이 격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나온 여야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시발단과 같은 공작 정치의 망령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낙상 사고에 대한 조직적인 유언비어 대량 살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이렇게 정색을 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과도하다고 싶을 정도로 나오는 걸 보고서 오히려 저는 아니 뭐야 이거 뭐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고소 고발하고 해명이라고 들으니까 뭐 좀 숙연치 않은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민주당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내일 아주 정말 중대한 분수령을 맞습니다. 네, 앞서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2달 만에 재청구거든요. 앞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국회에서 그 체포안이 부결이 된 바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국회 비회기 기간에 영장이 청구가 됐으니까 이 체포안 표결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표결 없이 두 의원은 내일 곧바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제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관석 의원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이 돈봉투를 받은 의원을 특정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검찰은 윤 의원이 총 2회에 걸쳐 300만 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내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올 경우에 검찰은 윤 의원 구속 수사를 통해서 이 돈봉투 받은 의원들을 특정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돈봉투 의혹의 정점에 있는 걸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 바로 이제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송 전 대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또 밝혔죠. 네, 송 전 대표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구속 그 자체가 목적인 인간 사냥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 한 번 부결된 체포영장을 회기를 피해 재청구한 경우가 과연 있었냐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송 전 대표는 자신은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비겁하게 주변 사람만 괴롭히고 있다면서 나를 소환해 영장을 재청구하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나온 송 전 대표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박 전 보좌관이 현재 구속돼서 기소가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본인은 5천만 원을 김모 씨 사건으로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니까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도 성립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송영길이 안다고 보고했다는 말 사실 자체도 성립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한동훈 장관의 표현에 따르면 마치 무슨 매표 행위를 한 것처럼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오히려 저를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은 저한테 후원금을 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진보 성향 방송인이죠. 김어준 씨가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또 지켜 그래서 지금 법무부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어준 씨는 어제 이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를 근거로 해서 한동훈 장관이 현직 검사가 아님에도 이 검찰 구성원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망 메신저에 접속을 했다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그 검찰 업무 추진비 영수증 관련해서 그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뭐 헛소리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데 이어서 일주일 만에 또다시 한 장관을 직격하고 나선 건데 이 한 장관이 내부망 메신저에 접속했다는 근거로 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을 거론을 했거든요. 당시에 뭐 그 한동훈 장관이 체포한 필요성을 설명을 하면서 돈 봉투가 부스럭거린 소리까지 녹음된 파일이 있다 이렇게 말한 그 점을 꼬집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내부망 메신저를 통해서 직접 세부 증거 그 관계를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앞서 나온 이 한동훈 장관의 돈 봉투 부스럭 그 관련 발언과 어제 나온 김어준 씨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검사 사표 내야 장관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즘도 검찰 내부망에 접속한다는 보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검사들이 한동훈으로 그 되어 있는 아이디가 뜬다는 거죠. 예. 원래 이거는 검찰 구성원 사이에만 이용하기로 되어 있는 건 자기 검찰 아니에요 이제. 아직도 본인을 검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 씨 주장, 그러니까 뭐 물론 인터넷 매체 언론 보도다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저 주장이 맞다면요. 법무부 장관이 직접 실무 검사하고 연락하고 또 수사에 어떤 관여한 그런 정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건 맞습니다. 네, 김어준 씨 의혹 제기에 법무부는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해당 내부망 메신저가 개설 때부터 법무부 장관에게 이 개정 권한이 부여되어 왔었다. 과거 법무부 장관들도 이용해왔고 한 장관도 이것을 이용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한 장관은 일체 해당 내부망 메신저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지 않고 그런 이메일조차 발송한 적도 없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김어준 씨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허위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동훈 장관은 앞서서 김어준 씨를 직격해 이 직업적인 음모론자들 이렇게 비판한 바가 있었는데요. 한 장관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이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짜뉴스 퍼뜨린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감옥에 있는 지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서신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리고 김 전 회장은 어떤 의도로 이런 편지를 낸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김성태 전 회장의 뭐 옥중 서신이라든지 또는 이화영 부지사의 서신, 또 이화영 부지사의 그 배우자의 어떤 탄원서 등 이런 이제 자필로 쓴 이제 서신이나 탄원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자체가 법률적으로 재판에 직접적으로 뭐 증거가 된다거나 영향을 미친다거나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쌍방울 김성태 전 그 회장의 어떤 그 편지 내용의 취지를 보자면 민주당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그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기 싫다 뭐 이런 어투들이 얘기들이 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진술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그때 당연히 이제 반대되는 지점에 계신 분들은 저 사람이 이제 적대적인 증인이다라는 주장을 펼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적대적 증인이기 때문에 그 증인이 하는 이야기들이 과연 얼만큼 믿을 수 있고 얼만큼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재판부에 또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정에서 이 증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으로서는 전 그 편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본인은 억울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사실대로 지금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자꾸 그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해서 자기가 허위 증언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다 하는 걸 이 편지에서 분명히 하고, 이제 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뭐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본인의 그런 그 봐주기 논란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본인 발언의 신뢰성이 자꾸 그 뭐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가면서 본인도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주장이 일반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그에 대한 일종의 여론전 뭐 이런 것도 그 본인이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그 결과가 옥중 편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부터 여름 휴가에 돌입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휴가 첫날이었던 어제요. 상당히 바쁜 일정을 그것도 지방에서 소화를 했습니다. 어제 일정만 놓고 보면은요. 과연 휴가를 간 게 맞나?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윤 대통령 어제부터 6박 7일간의 이제 휴가에 돌입을 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휴가 첫날부터 빡빡한 일정들을 소화를 했습니다. 전북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2차 전지 투자 협약식 참석을 시작으로 기업인들과의 만찬, 또 새만금 부지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 개영식에도 깜짝 등장을 한 건데요. 새만금 2차 전지 투자 협약식은 이 새만금 국가사업단지를 거점으로 1조 8,400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핵심 소재 제조 시설을 건립하는 LS그룹이 새만금 개발청과 전북도청 등 이런 기관들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행사인데,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이 정부 차원의 이 지원을 약속을 했고요. 전 세계 158개국 4만 3천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이 참여한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에는 김건희 여사랑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어제 그 투자 협약식이 열린 곳이 이제 전북 군산입니다. 그러니까 호남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윤 대통령이 내년 총선 등을 의식해서 호남 다지기에 나섰다. 이런 시각으로 보도한 그런 기사도 저희가 보긴 했습니다. 윤 대통령 이렇게 휴가 중에서도 이른바 이제 열일 모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의 이런 일정들은요, 그러니까 휴가 기간이 확정되기 전부터 그 예정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휴가철 지역 경제 그 활성화 차원의 행보로도 풀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어제 투자 협약식 이후 기업인들과 이 해물탕을 곁들인 만찬을 함께한 윤 대통령은요, 휴가 첫날인데 일을 하셔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 참석자의 질문에 대해서 휴가 때도 필요한 일정은 소화해야 한다 이러면서 올 휴가는 이 내수 경기 진작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도 전해드렸지만요. 애초에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짧은 휴가를 윤 대통령이 검토를 했었는데 이렇게 6박 7일로 휴가 기간 늘린 거, 이게 참모들이 민간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먼저 휴가를 가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죠. 네, 이 관련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휴가를 맞았지만 이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문제, 나라가 성장을 해야 하는 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국정과 휴가가 사실 분명한 경계가 없는 상태라면서 윤 대통령이 이번 휴가를 통해서 이 전국 구상도 하면서 또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이 국민들께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하리라 생각을 한다라고도 전했습니다. 어제 이 새만금 2차 전지 투자 협약식을 통해서 이 투자 기업들에 대한 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을 한 윤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철저한 수사와 이번 투자는 2차 전지 소재를 국산화하여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첨단 기업들이 이곳 새만금 플랫폼에 모여들고 외국 기업의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윤 대통령의 행보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스카우트 복장을 맞춰 입고 깜짝 등장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요, 이 스카우트하고 아주 오랜 인연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의 보이스카우트 출신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엔 초등학교 때 찍은 보이스카우트 사진이 공개돼 화제가 된 바도 있습니다. 또 지난 3월엔 스카우트 명예총재로 추대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선배 스카우트로서 이곳 새만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어린 시절 스카우트 경험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길러진 독립심과 책임감, 이웃에 대한 봉사정신, 국가에 대한 헌신적 자세가 여러분을 앞으로 훌륭한 사회의 리더로 성장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참석자들을 응원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개영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의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선배 스카우트로서 이곳 새만금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길러진 독립심과 책임감, 이웃에 대한 봉사정신, 국가에 대한 헌신적 자세는 여러분을 앞으로 훌륭한 사회의 리더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멋진 스카우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윤 대통령의 휴가 중 또 업무 일정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오전입니다. LH 사태와 관련해서 고위 당정 회의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 휴가지에서 유선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LH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 관련해서요. 그리고 대책을 논의한 다음에 긴급 고위 당정 회의까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 그리고 관련 수석들과 무량판 지하주차장 부실 시공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전했고요. 정부와 여당은 어제 오후 긴급 고위 당정을 열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고 LH 입주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과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계약 해지권 부여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이 LH 사태와 관련해서 당 진상규명 TF를 꾸리기로 했는데 이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이기도 한 김정재 의원이 어제 이 당정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LH 사태가 뿌리 깊은 이권 카르텔에 의해서 부실 시공이 일어났다. 이러면서 이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김 의원은요, 이번 사태를 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또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종의 범죄 행위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지난 정부에서 책임져야 될 인물로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변창흠 전 LH 사장, 김수현 전 대통령 정책실장, 이 사람입니다. 네, 관련한 전 정부 그 정책 라인을 겨냥한 건데요. 지난 1일이죠. 이 강민국 수석 대변인이 이 전 정권 책임자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변창흠 전 LH 사장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을 총괄했던 게 이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면서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휴가 전 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의 목소리 그리고 강민국 수석 대변인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합니다. 대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입니까? 김현미 전 장관, 변창흠 전 LH 사장,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이호성 전 정책실장까지 누가 하나 예외 없이 이권 카르텔이 유지되는데 도움을 준 이들은 반드시 가려내어 처벌해야 합니다. 여기에 휴가 중인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전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려온 건축 이권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썼습니다. 또 윤재욱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필요하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도 이런 여당의 공격에 대해서 할 말이 있겠죠. 그렇죠. 야당은 정부 여당을 겨냥해서 전 정부 탓 그리고 카르텔 타령 안 하면 할 말이 없느냐 이러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 이제 책임 전가와 남 탓 타령은 그만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고요.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또다시 전 정부 탓, 카르텔 척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 탓하고 이 카르텔 얘기 빼면은 할 말이 없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어제 라디오에 나온 박용진 의원도 문재인 합창단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박성준 대변인 이야기와 함께 들어봅니다.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 정부 탓하면서 특히 지금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의 이제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과 선을 긋겠다라고 하는 거, 물타기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차관들 전부 다 무슨 문재인 합창단이야. 소프라노, 엘토, 바리톤 다 나눠가지고 자기들끼리 일만 나면 문재인, 일만 나면 문재인. 문재인 합창단이에요, 윤석열 정부.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민주당 여당은 이른바 이제 무량판 공법,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죠. 이 공법이 문재인 정부에서 보편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문제의 아파트들이 대부분 지난 정부에서 시공됐던 거, 이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야당 여기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요, 이 문제가 된 LH 발주 아파트 15곳 중에서 13곳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사를 진행을 했거나 준공을 완료했다. 그 점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역공에 나서고 있는데, 이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국토부 조사 결과를 인용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따르면은 15개 단지 중 87%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부실 시공이 진행이 됐거나 엉터리 준공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면서 오히려 책임은 윤 정부와 원희룡 장관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이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요, 준공 시기를 따지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이렇게 재반박을 했거든요. 이 윤 원내대표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준공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무원들이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입주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하나의 절차의 하나로 점검하는 것입니다만은 사실 준공 이전에 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건축물 안전에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준공을 언제 했는 그 시기를 가지고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마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의 사설 제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이게 여야가 싸울 일인가? 지금 저희가 보내드린 그 장면을 보고서 아마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이렇게 사설을 쓰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저런 지하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사는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아파트 중에도 이제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고 아파트 중에도 무량판 공법을 사용한 데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공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공법에 따라서 제대로 보강 철근 같은 걸 두지 않은 게 문제죠. 그렇죠. 시공을 안 한 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제대로 이제 시공을 안 했거나 아니면 설계 자체가 잘못됐거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그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게 저는 정치권 또는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서로 자, 이게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책임 있는 문제는 사실은 뭐 수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지금 여야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자,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무너지나? 아니면 우리 이 집이 또 언제 어디에 뭐 균열이 가서 무슨 어떤 사고를 당하나? 맞습니다. 하는 네. 그런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것이 첫 번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이것은 국민의 생명 안전 그리고 재산과 관련이 돼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쟁의 수단이 되는 것, 국민 입장에서도 눈살이 찌푸려질 것 같습니다. 특히 집권 여당의 입에서 자꾸만 전 정부 탓을 하는 모습은 사실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태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전 정부 탓으로 돌린다고 해서 집권 여당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뼈아픈 후회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제 자신의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선생님 특수교사를 고발한 그 사건과 관련해서 2차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입장문을 일주일 전에 내고 지금 다시 일주일 만에 2차 입장문이 나온 건데요. 일단 주호민 씨는 이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최근 보도들로 인해서 많은 분께 혼란과 또 피로감을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이 특수교사를 면담 없이 고소한 것을 뼈아프게 후회한다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고소로 바로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만나지 않고,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바로 이제 신고 들어간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처벌받고 직위 해제되기를 바랐던 것은 아니다. 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특수교사의 발언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호민 씨가 사과는 했지만요. 어쨌든지 간에 당시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동학대로 이렇게 생각되는 발언이 있었다. 이 주장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주호민 씨 입장문을 보면요. 특수교사가 엄하게 가르쳐 훈육하려는 의도의 어조가 아니라 다분히 감정적으로 말을 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재차 강조를 했고요. 또 구체적으로 특수교사가 아이의 이름 대신 야, 너 같은 호칭을 사용했다면서 가장 힘들었던 대목은 아이에게 싫다고 반복해서 말하는 부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서요, 이 주호민 씨도 문제를 삼았던 이 특수교사의 발언 내용이 검찰이 지금 공소장, 그러니까 특수교사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서도 상세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그중에 일부 내용이 실제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긴 합니다. 이게 이제 법무부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 제출한 그 자료에 따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공소장에 이 특수교사가 주호민 씨 아들에게 아휴 싫어 죽겠어 또는 밉상이네 이제 이런 발언들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는데,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너네 그 아들을 향해서 너네 반 교실 못 가고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버릇이 고약하다는 것은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그런 내용의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발언들이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특수교사를 재판에 넘겼는데, 다만 이제 공소장에는 이 특수교사의 발언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추가 설명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좀 전후 상황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특수교사 측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사실상 앞뒤를 자른 짜깁기다 이런 주장입니다. 특수교사 측 변호인은 이 전체 발언 중에 2시간 반 동안의 전체 발언 중에 가장 부정적인 말들만 뽑아서 추린 것으로 이 교사의 혼잣말이나 앞뒤 발언 등 맥락을 제외해서 마치 추궁하는 것처럼 편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훈육을 입증하는 부분들은 아예 제외한 셈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녹취된 그 내용을 두고서도 지금 양쪽의 주장과 시각이 엇갈리는 겁니다. 한쪽은 정당한 훈육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한쪽은 아니다, 이거는 정서적 학대다. 지금 이렇게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녹취 내용이 이제가 공개가 됐는데요. 어쨌든 교육계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이런 인터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33년 경력의 특수교육 전문가 류재현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가 그 공개된 해당 발언들에 대해서 이거는 아동학대가 아닌 훈육이라는 의견을 내서 눈길을 끊었는데, 물론 이제 이게 교육계를 뭐 다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류 교수는 녹취록을 분석한 이후에 이 쟁점 발언들이 나오게 된 상황과 맥락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받아쓰기 교재를 따라 읽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이런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을 해서 특수교사 측 변호인을 통해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교원단체 측에서는요, 이게 이제 과잉 신고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는데, 먼저 이 정 교수 측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민 작가 사건에서 진짜 밉상 너 싫어 이거 말로 이제 아동 학대가 된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인가요? 대부분 90% 이상의 선생님들이 기소 전 단계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무혐의 처리가 됩니다. 예. 그리고 기소된 경우에도 거의 90%가 무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속적이고 굉장히 좀 많아야 되겠죠. 분명한 의도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들려드린 내용은요, 어디까지나 이제 전문가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류재현 교수님 이분의 의견은요, 특히 특수교사 측 변호인을 통해서 재판정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견이다 이렇게 저희가 볼 소지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최종 결론은 법원이 내리는 겁니다. 그 결론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해당 교사는 지금 복직된 상태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 주호민 씨 측의 신고 이후에 직위 해제된 특수교사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일 날 복직시킨 바 있는데요. 주호민 씨가 2차 입장문에서 특수교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혀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논란에 안타까워하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발달장애를 다룬 이 유명한 영화죠. 마라톤을 연출한 정윤철 감독은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빌런 만들기를 멈추고 특수학교를 대폭 증설하고 예산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언론과 여론이 힘을 쏟길 바란다라는 바람을 전했고요. 다운증후군 딸을 둔 나경원 전 의원도 양쪽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면서 지금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짜 생존 게임입니다. 이 정말 역대급 폭염이요, 이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서서 잠깐 이제 설명을 그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 잼버리 대회라는 게요,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4년마다 개최하는 그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야영 축제입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대회 중 가장 많은 그 청소년들이 참가를 했는데 4만 3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석을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역대급 폭염이 이 잼버리 개최 일정과 겹치면서 이 참가자들의 고충이 크다고 하는데요. 특히 어젯밤에는 이 잼버리 첫 공식 행사죠. 개영식이 열렸는데 이때 이제 온열 질환자들이 속출하면서 비상이 걸린 겁니다. 개영식이 한창이던 밤 9시 무렵 이때 이제 부안의 그 기온이 27도로 넘는 열대야였고요. 또 이 장소에 한 자리에 모인 인파가 거의 4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열기가 더해지면서 실제 참가자들의 체감 온도는 더 높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급기야 야영장과 인접한 부안과 고창, 김제경찰서에는 한때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는 가포 비상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잼버리가 열리는 야영장이 물 빠짐이 용이하지가 않은 데다가 숲이나 나무 등 그늘을 만드는 구조물도 거의 없어서 이런 폭염 속에 야영 활동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급기야 잼버리 조직위 측에서요, 이 별도의 브리핑을 갖고서 어제 환제 발생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잼버리 조직위에서요, 그 어제 개영식에 온열 질환자가 일단 108명이 발생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렇게 많은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그 K-팝 행사를 들었습니다. 이제 당시 K-팝 행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워낙 그 에너지를 분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행사다 보니까 체력을 많이 소진해서 환자가 많이 발생한 걸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또 소방 당국이 행사 중단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왜 이걸 중단하지 않고 한 20여 분간 행사를 뭐 지속을 했느냐, 더 진행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혼란을 피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외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을 하고 수상 활동이나 실내 활동 위주로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온열 질환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의료진을 추가 확보하고 냉방 장치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사장 내 열악한 환경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조직위에서 지급한 식재료 중에 일부 달걀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식재료 지급도 제 시간에 되지 않았다는 일부 참가자들의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직위 측은 곰팡이가 발견된 달걀은 즉시 폐기했고 이를 먹은 참가자는 없다고 해명하며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대회장 내부 마트에서 두루마리 휴지 한 롤에 2,000원을 받는 등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회 초반부터 여러 잡음이 나오는 데 대해 조직위층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소개해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세계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서 긴급 지시를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 총리는 세계 잼버리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회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키면서 159개국 참가자 4만 3천 명의 안전을 확보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한 총리는요,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할지
지원을 할 테니까 김 장관은 마지막 참가자가 안전하게 새만금을 떠날 때까지 총책임자로서 현장에 머무르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늘막이나 샤워 시설 같은 거를 증설을 하고 또 응급 상황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의관 파견도 신속하게 하고 또 얼음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제공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강구하라 이런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폭염의 한 장면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한 남성이 땡볕 아래 고개를 푹 숙인 채 주저앉아 있고요. 그 옆에는 한 여성이 조심스레 생수병을 건네는 모습인데요. 잠시 후에 남성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119 대원이 출동을 합니다. 저 여성분은 왜 앉아있던 남성한테 생수병을 건넸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였냐? 근데 그건 아니고요. 두 사람은 전날 처음 본 사이였고 이 편의점 앞에 저 남성분이 더위에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걸 보고 바로 저 이제 여성분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생수를 자신의 돈으로 결제를 해서 건네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분의 도움은 생수병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물을 놓고 간 지 30초도 지나지 않아서 남성이 돌연 바닥으로 쓰러졌는데 이걸 보고 여성분이 급하게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알리고 다행히 신속하게 119 구급대가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당시 쓰러지는 충격으로 상처를 입어서 약간의 출혈이 발생한 것 외에는 다행히 신체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더위에 지친 남성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선의를 베푼 여성분을 보고 네티즌들은 진짜 천사를 만났다. 그래도 저런 분들이 있어서 아직은 따뜻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폭염 때문에 뜻밖의 동물과 마주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조심스럽게 그 차량 보닛을 열었더니 뜻밖의 불청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m가 넘는 이 구렁이에 정말 등골이 서늘해질 수도 있는데요. 포획 도구를 갖다 대니까 오히려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혀를 좀 날름거리면서 잔뜩 좀 보시면은 좀 성이 난 모습도 보입니다. 저거 다른 나라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근데 어쩌다가 뱀이 저기에 들어가 있었는지 이것도 또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요. 우리나라인데 지난달 24일 강릉 도심에 주차된 한 차량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어떻게 그 안까지 들어갔는지 구체적인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다만 이제 전문가들은 장마 동안 굶주려 있던 데다가 이제 최근 폭염을 피하기 위해서 뱀들이 이제 그 저지대로 이렇게 서늘한 도심에 출몰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 이제 그런 분석이거든요.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마가 끝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는 애들이 그 장마 기간 동안에는 비를 피해서 먹이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는 좀 굶주려 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먹이 활동 많이 하니까 또 사람 눈에 많이 보이는 것도 있죠. 도심에도 또 충분히 요즘에는 뭐 숲도 잘 가꾸고 있고 뭐 조경으로 바위류도 또 많이 있어서 그런데 뭐 숨어버리면 그만이니까 충분히 은닉할 장소도 충분히 많아지고 있는 경향이고. 실제로 날씨가 더워지면서 뱀 출몰이 잦아진 상태입니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5월과 6월 전국 뱀 포획 구조 건수는 지난해보다 7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독이 있는 종도 있는 만큼 뱀과 마주치면 빠르게 자리를 피하고 11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